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93명이 늘어나 총 8,413명이 됐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 신규 확진이었지만 오늘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살 소년이 숨지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가 하면 해외 역류입 확진 사례도 늘면서 여전히 안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톨릭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17살 소년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 지금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열 증세가 나서 병원으로 간 지 닷새 만에 폐렴 증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기존에 저희가 좀 알고 있었던 이번 코로나19 관련된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발열이 일어났을 당시에 코로나19의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고 네. 그 이후에도 거의 음성이 나오다가 양성 키트가 한 번 있었다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키트를 여러 가지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네. 그중에 민감도가 문제가 되어서 아마 어떤 키트에서는 잡히고 어떤 키트에서는 안 잡히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5일 만에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폐렴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 사망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 양성이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17세 소년이 우리 지금까지 얘기하던 것으로는 젊고 또 특히 19세 이하 젊고 면역력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중증으로 잘 가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망한 케이스가 생긴 것이거든요. 하여튼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메르스 때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우리 몸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할 경우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래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굉장히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네.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감염증에서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케이스가 종종 나오고 중국 케이스에서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원인까지 부검에서만 알려지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사망한 케이스가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고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 검체 검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확진이 나온 건 아닌 상태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13일에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미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폐가 여러 군데가 하얗게 변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증상이 진행이 되는 것이 노인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우리 대남병원에서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상황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이 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정황이 없거든요. 실제로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지도 않았고 현재 지병을 앓고 있지도 않은 면역력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도 그렇게 갑자기 폐렴이 나빠졌다는 것은 지금 설명할 방법이 없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폐렴 환자가 닷새 만에 사망을 하기도 합니까? 예, 그거는 바이러스성 폐렴인 경우에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급격히 나빠져서 사망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독감 같은 데에서도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케이스들은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굉장히 적은 확률로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직접적인 사인이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폐렴을 통해서 이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산소가 DO라고 그래갖고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 장기들이 다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다발성 맨 마지막에 상황은 다발성으로 모든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에크모까지 가갖고서 자발적 호흡이 안 됐을 때 인공 기계 호흡을 시키는데도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사망하는 케이스가 된 것이죠. 만약에 검체 검사 결과 코로나19에 영향이 확실하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그 부분이죠. 보통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증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항체들이 생기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면역 반응이거든요. 보통 4, 5일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발열이 됐다는 건 벌써 그 시기에 13일에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좋아지지 않고
바로 사망을 하는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적용이 안 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때는 너무나 과도한 반응을 해서 네. 우리 내 몸에서 만든 사이토카인이 그 독성 물질이거든요. 결국은 그 독성 물질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됐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은 젊은 층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했는데 아닌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소식 듣고 지나치게 또 자식 있는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거의 없었고 실제로 19세 이하에서의 사망률은 굉장히 낮았었는데 네. 실제로 사망률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굉장히 공포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너무 설명드릴 수 걱정할 있겠 필요는 예, 없는 거라고 그렇게 봐도 생각합니다. 되겠죠. 예. 대구에서요. 저희가 좀 우려했던 일이 다시 또 벌어진 것 같습니다. 팀에 놓인 전문 요양병원 이곳이 이제 뭐 앞서서 뭐 청도 대남병원을 시작으로 이런 요양병원 같은 경우가 집단 감염 우려가 있다라고 여러 전문가들께서 우려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환자 57명, 직원까지 포함하면 한 70명이 넘는 무더기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확진 환자의 추세가 조금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던 찰나에 이런 상황이 들어서 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대구의 신천지 교인 이외의 시민들은 상당히 양성률이 떨어져서 대구 경북 지방의 환자들은 서울 수도권보다도 더 적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또 요양병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죠. 네. 즉 우리가 처음부터 요양원 이 정신과 폐쇄병동의 대남병원 이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수 있었고 네. 그 중간 과정에서도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도 여기서는 결국 못 잡았고 상당히 많이 늦어져서 이렇게 많은 확산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환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성립됐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결국은 예. 간병인이라든지 의료진 사이에서 지역사회에 전파가 돼서 증상이 없이도 지금 옮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관리 또는 이 전수조사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 실제로 간병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상당히 모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새로 채용하고 할 때 바로 쓰게 되면은 문제는 이분들이 무증상이지만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보면 대부분 이 외국인이 많고 그럴 때는 2주일 동안을 격리를 시킨 후에 채용을 하는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또 의료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돼서 증상이 없었어도 환자한테 옮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계속 음성은 아닌 것이고 증상이 안 나타났을 또는 잠복기라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병문안하는 문화가 예. 이거는 지금 한 앞으로 2, 3주간은 절대로 금지를 해서 아예 차단을 시켜야만 될 것이고 또 물론 이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들이 돼 있겠지만 돼 있지 않은 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열이 나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차단을 해야만 그 요양병원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네. 이 환자와의 접촉을 끊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뭔가 대처 방법 지금 저희가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 병원 같은 사례를 봐도 일부 직원들이 열이 나는 증상이 실제로 있는데도 출근을 했다. 이건 사실 미연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요양병원 이렇게 아주 굉장히 고급인 병원들도 있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전체를 다 조절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수준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지금은 알고 있지만 네. 실제로 그 사각지대들이 그 폐쇄병동 같은 경우, 요양병원 같은 경우, 요양원 같은 경우, 또 콜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이지 예.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고쳐져야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당 재생병원에서요. 여기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인데 병원장이 또 감염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병원장이 정부의 중대본 회의에 간담회에 또 참석을 해서 지금 이쪽 자가격리하는 인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또 방역 체계의 또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폐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지난번에 그 세종에서 공무원들이 감염이 되었을 경우 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높은 분들이 감염이 되면은 결국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외국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특히 재생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 감염에서 병원장님께서도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대책회의라든지 했던 모든 분들이 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행정 공백뿐만 아니라 원내에서의 그 의료 공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잡지 않으면은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감염 상황에 사실 주목하는 이유가 수도권은 워낙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이게 작은 사례라도 급격히 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좀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방역 당국이나 우리 모든 시민들이나 민주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여러 가지 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외에 입국자들에 의한 관리도 사실은 그거 이상의 방법이 없으면서도 또한 그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완벽하다는 방역은 없는 상황이고 또 세계 전 어디를 돌아봐도 실제로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네. 결국은 일본이나 뭐 영국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진단 자체를 적게 하면은 환자가 적게 나오고 결국은 의료 공백이 안 생긴다 이런 이론을 쓴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 방역 방식이 분명히 맞는 것은 빨리 찾아내고 격리하고 진단함으로써 치사율을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지금 치사율이 1%까지 올라가는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방역이 완벽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인 건 사실이다. 네. 또 노인분들, 고령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빨리 악화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단을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방역도 마찬가지인 것이 전 세계가 다 지역사회 전파가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0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세계 전체가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그렇고 만약에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런다면은 우리가 환자가 0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방역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말씀 중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용인에서 그리고 고양, 부산, 울산 어제 오늘 뭐 이 지역에서 다 유럽 여행을 갔다 왔던 분들이 다 감염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좀 감염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유럽에서 일종의 해외 역유입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보건당국도 최근에 신규 환자 5%는 해외 역유입 사태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정부에서 내일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참 궁금하고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처럼 2주간을 격리를 시킨다 자비로 이게 얼마나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민주적으로 막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들어올 수는 있지만 걸러내겠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그 20대, 30대 환자들이 열이 안 난 사람들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인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그 2주일 동안 입국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지역사회 전파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고 찾아냈을 때 어느 정도 지역사회 전파가 있으면서 그거를 우리는 찾아가면서 파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역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또는 이 환자를 진단하는 이 시스템 이거는 뭐 세계 최고라고 볼 수가 있고 공산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즉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예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도 그렇고 그런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모델로서 성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지금 보면은 뭐 30일 동안 국경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전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뭐 짧은 기간 입국을 아예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어떤 나라를 지금 입국을 금지시키겠습니까? 나라를 들여다보면은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 데도 안 보이는데요. 예. 네. 뭐 지금 이제 와서 중국은 뭐 별로 환자도 나오지 않는데 중국도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결국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유럽의 국가들도 자기네 국가의 국경을 다 막았다. 이동 제한을 했다. 근데 이동 제한이라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또 하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앞으로 3개월간 자가격리 수준으로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예. 네. 그 명령이 과연 가능한 지켜질까? 명령일까요? 중국에서도 그런 명령까지는 안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물리적으로 그 격리는 시켰지만 실제로 뭐 군사까지 경찰까지 다 동원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경찰력 군인을 동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해서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역이란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직 사재기 이런 것도 없거든요. 네. 하지만 공포심은 극에 달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방역이라는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완전한 방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의심 증세가 있을 때 부르펜 말고 타이레놀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면은 이부프로펜이나 뭐 타이레놀, 아세토아미노펜이라는 물질인데요. 네. 이것들을 다 먹게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게 소염작용이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네.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 스테로이드계 약물로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화시킬 수가 있다. 모르는 사이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레놀을 권장한다 이런 논문이 이제 나온 것인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다 검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권고 사항을 따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일단은 예. 그런 논리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타이레놀을 열이 날 때 사용하면 좋겠는데 타이레놀도 사실은 이 진통 작용이 다 있는 약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진통 해열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타이레놀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이긴 하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출근길에 제가 보니까 승강기 버튼에 그 구리 성분이 포함됐다고 하는 항균 필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데 논문이 발표가 되었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구리가 아니고 네. 이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이지 공기 감염은 없다 하는 논문이 나온 것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이런 데에서는 72시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구리는 좀 항균력이 있어서 4시간 정도면 사멸한다.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논문의 내용으로는 비말 감염이지 공기 감염이 아니다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었는데 이 접촉 감염이라는 것은 간접 접촉에 의해서도 얼마나 그 표면에 많이 묻어 있느냐가 문제지 그게 4시간 사냐 72시간 사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중증의 환자가 많은 양을 그 환경에 나왔을 때는 실제로 72시간이 아니 그 전의 시간에 충분히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리가 더 중요하다, 72시간이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손을 깨끗이 닦고 내 호흡기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뭐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지니까 카레를 먹으면 잘 안 걸린다. 그리고 뭐 마늘을 먹으면 예방이 된다. 별별 뉴스들, 허위 뉴스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걸러내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봤더니 분명히 효과가 있더라,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러면 이 김치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카레라든지 이런 거에 있는 성분이 이 바이러스를 과연 저해할 수 있느냐. 이거 실험적으로 해보면 뭐 저해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감염증에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그건 허위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의 백순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